북한에서의 김여정의 위상은 매우 높습니다. 과연 김여정이 세습을 할지, 김주애가 세습을 할지는 암암리에 사람들의 내기놀이가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김여정을 지지하고 있죠. 저 또한 그랬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김여정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소연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오게 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한소연이라고 합니다. 남한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다가 최근 들어 힘든 소식들을 계속 접하게 되었어요. 바로 오물풍선에 대한 소식이죠.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제가 사는 지역에 떨어진 오물풍선이 떨어진 것을 보았는데 오랜만에 맡는 그 냄새에 온몸이 덜덜 떨리더군요. 저 또한 그 오물풍선을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살기 위해 탈북을 하게 되었고요. 솔직히 김여정이 오물풍선을 중단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던데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지금 북한에 쌓여있는 개수만 해도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용기내어 꺼내보합니다. 북한의 이런 거짓말에 계속해서 남한 사람들이 속는 것을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하는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오물풍선의 관리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고 일하는 강도가 높을지 상상이 가시죠? 원래 저는 처음에는 평양의 한 섬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양 외곽의 어떤 공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인사이동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곳에 도착해보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곳의 모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모두가 기계처럼 악취가 나는 오물들을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풍선을 제조하고 있었어요. 이런 공장을 만들다니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남한에서 풍선 안에 악취가 나는 배변이나 더러운 쓰레기들을 직접 넣는 모습을 말이에요. 공기청정기나 이런 기기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환풍이라고는 창문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그마저도 비밀 유지를 위해 열기가 힘들었어요. 처음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물론 발령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기도 했습니다. 더 높은 직책을 맡게 되어 월급이 오를 거란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남은 저희 어린 동생 민호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일에 대한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우물풍선을 만든다니 그것도 관리자로서 말이에요. 그렇게 첫 출근 날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느껴지는 악취의 현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이전 공장에서는 섬유 냄새만 맡다가 이런 악취를 맡으니 현기증이 날 정도였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는 모두들 묵묵히 밥을 먹고 있었죠. 문득 옆자리에 김철민 반장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서 피로와 체념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힘드시죠? 라고 물었어요. 김철민 반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뭐. 여기라도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굶어 죽었을 거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저는 퇴근길에 오래된 친구 지은이를 만났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새로운 곳으로 발령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죠. 소연아, 그 공장 괜찮아?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그냥 평범한 공장이야. 하지만 제 목소리에서 떨림을 감출 수 없었어요. 지은이는 그 떨림을 눈치챘는지 너무 힘들면 언제든 내게 말해. 알지? 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위로도 잠시.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욱더 이 일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장에 들어설 때마다 맡게 되는 그 지독한 악취, 그리고 그 악취와 씨름하며 일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어요. 처음에는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악취는 여전했죠.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가장 힘든 건 동료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자로서 저는 그들의 고된 노동을 더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되었죠. 하루 종일 악취나는 오물을 다루며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의 굽은 허리, 거칠어진 손, 지친 표정, 모두가 이 일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어떤 날은 동료 한 분이 갑자기 구토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악취 때문이었죠. 저는 그분을 부축해 휴게실로 데려갔어요. 그분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제 인생을 뒤집어버릴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장에 출근했어요. 그런데 공장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한 대 서 있는 걸 보고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동료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더라고요. 그때 김민철 반장이 급하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소연 동무, 김여정 부부장님이 오셨어. 조심해.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김여정이라니요. 북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이자 최고 지도자님의 동생이에요.
북한의 제2인자죠. 그런데 대체 그런 분이 왜 이런 오물풍선 공장에 왔을까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여정과 그녀의 수행원들이 공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관리자였기에 공장을 안내해야만 했죠. 김여정의 날카로운 눈빛을 받으며 설명을 하는 동안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지만 저는 들키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죠. 그렇게 김여정은 꼼꼼하게 모든 것을 체크했습니다. 특히 오물풍선의 제작 과정에 큰 관심을 보였죠. 그녀는 각 단계마다 멈춰서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오물을 담는 과정, 풍선을 부풀리는 방법, 심지어 포장 방식까지 말이죠. 저는 그러한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한소연 동무, 이 공장의 생산량은 어떻게 되나요? 김여정이 갑자기 물었어요. 그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죠. 네, 부부장님. 저희 공장은 하루 평균 200개의 오물풍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 대답을 들은 김여정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좋아요. 하지만 더 늘릴 수 있겠죠? 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명령이었죠.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동료들의 지친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죠. 2인자의 명령이니까요. 그렇게 공장 순시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김여정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더군요. 한소연 동무, 잠시 개인적으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저는 더욱 긴장이 되었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렇게 저는 김여정을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문을 닫고 주변을 꼼꼼히 살폈어요. 마치 누군가가 엿듣고 있진 않은지 확인하는 것 같았죠. 그리고는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한소연 동무, 왠지 당신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싶은데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놀라서 대답을 못하고 그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김여정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죠. 이 봉투 안에 쪽지들이 들어있어요. 이걸 오물풍선 여러 개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 절대로 내용을 보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그녀는 작은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건 우리 국가의 최고 기밀이에요.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요한 내용이죠. 누구에게도 이 일에 대해 말해선 안 돼요. 당신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작은 봉투가 갑자기 천근만근으로 느껴졌죠. 네, 알겠습니다. 부부장님, 제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김여정은 마지막으로 겁에 질린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임무의 중요성을 명심하세요.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당신의 앞날이 밝아질 거예요.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녀는 말을 흐렸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봉투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가 누나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라고 물었을 때도 저는 그저 아니야 괜찮아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다음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공장에 갔습니다. 오늘은 그 쪽지를 풍선에 넣어 보내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는 계속 망설였어요. 정말 이대로 보내야 하나? 혹시 내용을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하지만 결국 김여정의 말을 떠올리며 쪽지를 보지 않고 풍선들에 넣었어요. 걸리지 않게 깊숙하게 잘 숨겼죠. 그렇게 풍선이 하늘로 날아가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함께 날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대체 저 쪽지에 뭐가 적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죠. 그리고 며칠 후 김여정이 또다시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죠. 결국 공장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저 또한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죠. 그렇게 도착한 김여정은 공장을 둘러보더니 곧바로 저를 불렀습니다. 한소연 동무,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녀를 따라 사무실로 향했죠. 문이 닫히자마자 김여정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기도 한 그 눈빛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쪽지의 내용을 보았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마구 뛰었죠. 김여정은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제 반응을 살폈어요. 마치 거짓말 탐지기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을 정도였죠. 긴 침묵 끝에 마침내 김여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만약 자네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내 동생 민호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갑자기 달라진 그녀의 말투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민호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어떻게 민호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제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민호요?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되뇌었어요. 김여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그녀의 눈에서 위험한 빛이 번뜩였죠. 그래, 민호. 내 동생 말이야. 15살. 중학교에 다니지? 최근에 수학에서 꽤 좋은 성적을 거뒀더구나. 김여정이 민호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부부장님,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저는 겨우 이 말을 꺼냈습니다. 김여정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잘못? 아니, 한소연 동무. 이건 그저 주의를 주는 거야. 내가 맡은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주는 것뿐이지. 저는 그녀의 말에 담긴 위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지시의 제 운명뿐만 아니라 민호의 운명까지 달렸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죠. 알겠습니다, 부부장님. 제가 맡은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단호하게 말하려 노력했어요. 김여정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 충성심을 믿겠어. 하지만 명심해. 한소연 동무, 우리는 항상 지켜보고 있어. 그 말을 남기고 김여정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죠. 공포, 혼란, 그리고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제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걸까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계속 이 일을 해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살떨리는 김여정의 방문 이후 공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시끌벅적하던 작업장이 갑자기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죠. 동료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의심이 느껴졌어요. 서로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에 마음이 아팠죠. 저 역시 매일 아침 공장에 들어설 때마다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문을 열 때마다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쿵쾅거렸죠. 손잡이를 잡을 때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정기 검수 과정에서 뜻밖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되던 검수였는데 갑자기 검수를 담당한 간부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급하게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이 퍼졌습니다. 검수 간부가 우연히 풍선 하나를 열어 확인하던 중 김여정의 쪽지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제가 넣은 그 쪽지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어떡하지? 하는 생각만 맴돌았죠. 쪽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김여정이 북한 내에서 심각한 압박과 위험을 느끼고 있으며 미국이나 한국으로의 망명을 간절히 원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졌어요. 왜 김여정이 이런 내용의 쪽지를? 나는 무슨 일에 휘말린 거지? 온갖 생각이 폭풍처럼 밀려왔죠. 이 소식이 순식간에 고위층에 전해졌고 북한 정권은 발칵 뒤집혔어요. 공장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고위 간부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도 나왔어요. 그들의 차가운 눈빛과 위압적인 태도에 모든 직원들이 겁에 질렸죠. 공장 구석구석에서 들리는 고함 소리와 물건 뒤지는 소리에 온몸이 떨렸어요. 게다가 김여정이 즉시 체포되었다는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죄책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내가 이 일의 원인이 된 걸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죠. 그리고 공장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저 또한 예외 없이 신문을 받았어요. 신문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려 넘어질 것 같았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죠. 신문실 문을 열 때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이나 손잡이를 놓쳤어요. 보위부 요원의 날카로운 눈빛에 식은땀이 흘렀죠. 그의 모든 움직임, 표정 하나하나가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한소연 동무, 김여정 동지와 단둘이 만난 적이 있지? 질문을 듣는 순간 목이 바짝 말랐어요. 침을 꿀꺽 삼키고 대답했죠. 네, 공장 점검 때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지? 순간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해야 할까?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이내 대답했어요. 그저 공장 운영에 대해 몇 가지 지시를 하셨습니다. 요원은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마치 제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죠. 정말 그게 다야? 네, 그뿐입니다.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신문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같은 질문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물었죠. 저는 최대한 일관되게 대답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내내 가슴이 쿵쾅거렸고 언제 들통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손바닥은 계속해서 축축했어요. 며칠간의 강도 높은 신문이 계속됐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죠. 신문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어요.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정신도 점점 무너져 갔어요.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김여정의 차가운 눈빛, 보이부 요원들의 위협적인 목소리, 그리고 민호가 위험에 처한 모습들이 꿈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됐죠. 땀에 흠뻑 젖은 채 숨을 헐떡이며 깨어나는 일이 잦아졌어요. 잠을 자는 것조차 두려워졌죠. 매일매일을 공포 속에서 살았어요. 문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쿵쾅거렸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온몸이 굳어버렸죠.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음식을 입에 넣어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김여정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이 점점 더 퍼져가면서 제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졌어요. 신문관들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고 질문의 수위도 높아졌죠.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나? 김여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면 내 가족에게 좋지 않을 거야.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제 귓가를 맴돌았어요. 매 순간이 지옥 같았죠. 신문실의 차가운 공기, 형광등의 깜빡임, 시계 초침 소리까지도 저를 괴롭혔어요. 밤새 잠을 설치고 나면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어요. 또 다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에 몸서리를 쳤죠.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는 그들이 찾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결국 당국은 저를 일시적으로 풀어주기로 했죠. 하지만 제가 공장의 관리자이기에 그들은 철저한 감시 하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24시간 내내 감시할 거야. 한 발짝만 잘못 움직여도 바로 잡아갈 거야. 이런 경고와 함께 저는 풀려났죠. 그렇게 신문에서 풀려난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볼 때마다 수상한 차가 서 있는 것 같았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누군가가 도청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에서 보이부 요원들이 우리 집 문을 부수고 들어와 민호를 잡아가는 장면이 반복됐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무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를 학교에 보낼 때도 가슴이 철렁했죠. 혹시나 그 아이를 통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는 제 자신이 너무 싫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다시 잡혀갈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민호의 미래는 없었죠. 탈북, 그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24시간 감시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 오랜 친구 지은이가 구원자처럼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소연아, 내가 위험하다는 걸 알아.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처음에는 지은이의 말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믿기로 했죠. 알고 보니 지은이는 비밀리에 탈북을 돕는 지하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상세한 탈출 계획을 알려줬죠. 안전한 탈출 경로, 국경을 넘는 방법,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후 연락할 수 있는 단체들까지. 모든 정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해 보였어요. 이 지도를 봐. 지은이는 작은 종이를 펼쳤어요. 이 경로를 따라가면 돼. 여기에는 검문소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경로를 그렸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으니까요. 또한 지은이는 우리의 탈출을 위한 위조 서류도 준비해줬습니다. 이건 너희의 새로운 신분증이야. 잘 보관해. 위조된 신분증을 받아들 때는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 같았죠. 가장 놀라웠던 건 지은이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너희 집 근처에서 작은 위장 축제를 열 거야. 김정은을 찬양하는 축제라 이미 허가도 받은 상태이니 그 소동을 틈타 너희가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친구가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우리를 돕다니. 지은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해줬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이 번호로 연락해. 그들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저는 그녀가 건넨 쪽지를 꼭 쥐었어요. 그 작은 종이가 우리의 새 삶으로 가는 열쇠 같았죠. 탈출 날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밤마다 짐을 꾸리고 풀기를 반복했죠. 꼭 필요한 것만 골라야 했어요. 옷 몇 벌, 약간의 식량, 그리고 민호의 소중한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어요. 민호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특별한 여행을 갈 거야.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민호의 눈에 의문이 가득했지만 다행히 더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탈출의 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심장이 마구 뛰었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은이가 말한 김정은 찬양 축제가 시작됐어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온 동네에 퍼졌죠.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떠나는 거야. 밤 11시. 파티의 소란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우리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민호의 손을 꼭 잡았죠. 조용히 해야 해.
알겠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는 골목길을 따라 조심스레 움직였어요. 매 순간이 위험의 연속이었죠.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쿵쾅거렸고 그림자만 봐도 누군가 쫓아오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순찰 중인 경비병과 마주칠 뻔했지만 간신히 골목에 숨어 위기를 모면했죠. 도시를 빠져나와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비로소 조금 안도할 수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 험한 산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를 수십 번을 겪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민호가 지쳐 울먹이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민호야, 곧 좋은 곳에 갈 거야. 그 말이 민호를 위한 것인지 저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두만강에 도착했을 때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강물을 보는 순간 현실감이 확 들었죠. 저는 민호의 등에 작은 튜브를 메어주고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비됐니? 민호야? 민호는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발을 디딜 때 그 차가움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거셌죠. 중간쯤 왔을 때는 민호가 물살에 휩쓸릴 뻔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민호를 붙잡았습니다. 누나는 절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약속해. 간신히 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았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안도감, 공포,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지은이가 연결해준 브로커를 만나 라오스로 향했죠. 그곳에서의 여정도 쉽지 않았어요. 정글을 지나고 산을 넘어야 했죠. 때로는 트럭 뒤편에 숨어 이동하기도 했어요.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었죠.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도 험난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죠. 혹시 들킬까봐, 혹시 잡혀갈까봐요. 하지만 지은이가 준비해준 위조 서류 덕분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희는 지은이가 가르쳐준 대로 곧바로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난민 신청을 했죠. 긴 심사 과정을 거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드디어 비로소 실감이 나더군요. 우리가 해냈다는 게 말이에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옆자리에서 곤히 잠든 민호를 보며 다짐했죠. 이제 너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마침내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공항 로비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거든요. 사람들의 옷차림, 말투, 심지어 공기마저도 달랐죠. 누나, 우리 정말 한국에 온 거예요? 민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 민호야. 우리 드디어 해냈어. 말하면서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 맞닥뜨린 가장 큰 고비는 국정원 조사였습니다. 탈북 과정과 북한에서의 경험을 모두 털어놓아야 했죠. 조사실에 들어서는 순간 북한에서의 신문 기억이 떠올라 온몸이 굳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한소연 씨,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조사관의 질문에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저는 우물풍선 공장의 관리자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시작으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김여정의 방문, 비밀 쪽지, 그리고 그 후의 사건들까지. 하지만 제가 직접 쪽지 내용을 보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했죠. 김여정이 망명을 요청했다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조사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다만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들었을 뿐이에요. 조사가 끝난 후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한 걸까? 김여정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지은이는 무사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조사 후 우리는 하나원으로 보내졌어요. 그곳에서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됐죠.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사용하는 단어도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컸죠. 하지만 점차 적응해 나갔어요. 민호는 저보다 빨리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새 친구들도 사귀고 수업도 열심히 들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잘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원에서 나온 후 우리는 작은 임대주택을 배정받았어요. 처음으로 우리만의 공간을 갖게 된 거죠. 집에 들어섰을 때 눈물이 났어요. 이제 정말 새 삶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부터가 큰 도전이었죠.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늘 조심해야 했고 사투리도 고쳐야 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죠. 그렇게 나만의 천천히 적응하면서 저는 대학에 입학해 북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하면서 북한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죠. 때로는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민호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이제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민호는 학교에 잘 적응했고 저도 조금씩 한국 사회에 녹아들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북에 두고 온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있어요.
특히 김여정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늘 궁금하고 걱정돼요. 그래도 이제는 희망이 보여요. 우리가 겪은 고난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북과 남이 하나 되어 더 이상 이별과 고통이 없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민호와 함께 내일의 계획을 이야기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행복해져요. 우리의 새로운 삶,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죠.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아직 많은 도전이 남아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자유가 있고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에서 김정은은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의 앞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는 순간 바로 목숨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당당히 그의 앞을 막고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을 말이죠.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박민호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오게 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남한으로 오게 된 것에 정말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뉴스에서 김정은 얼굴을 보게 되면 손이 떨리고는 합니다. 공포도 공포지만 분노가 좀 더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끔찍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되어 탈북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런 전형적인 김정은의 그런 모습 맞습니다. 아마 더 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용기를 내어 제가 겪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꼭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보위부 요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바로 국방종합대학 행사날이었죠. 행사장에 도착하자 이미 수많은 고위 간부들과 군 장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큰 행사였죠. 저는 보위부 요원으로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변을 살폈어요. 바로 그때 김영철 중장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평소와 달리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표정이셨지만 저를 보시고는 따뜻하게 미소 지어주셨죠.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김정은의 연설이 시작되고 장내는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호를 울리며 핵개발과 대남 정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천명하실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죠. 모두 조국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싸우시는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연설이 끝나고 김정은이 퇴장하려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눈앞에서 제가 그토록 존경하던 김영철 중장님이 갑자기 위원장님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과 함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것은 처형감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주변이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경호원들은 즉각 대응 태세를 취했고 저도 본능적으로 김정은을 보호하려 몸을 움직였죠.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중장님을 막아서고 싶지 않다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존경하는 상관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그분의 행동에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김영철 중장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도자님,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그 한마디가 제 뇌리에 깊이 각인됐습니다. 중장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슬픔,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중장님의 평소 모습, 늘 부하들을 걱정하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떠올렸어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걸까? 하는 의문이 제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정은의 표정이 변했거든요.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는데 이내 그 표정은 비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는 걸 보면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김정은은 김영철 중장님을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내며 조용히 말했죠. 나를 거역한 대가가 어떤 것인지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떠났어요. 결국 김영철 중장님은 곧바로 체포되셨고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경호원들이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혼자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장면이 떠올렸습니다. 중장님의 절박한 외침, 위원장님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그 사건 이후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듯 했지만 사실 저는 계속해서 김영철 중장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장님은 제게 단순한 상관이 아니었거든요. 제 인생의 은인이자 아버지 같은 분이셨죠. 저는 고아로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국가에 의해 자랐지만 늘 외롭고 공허했죠. 그러다 보위부에 들어와 김영철 중장님을 만났어요.
처음 뵈었을 때부터 중장님의 따뜻한 눈빛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간부들과는 달리 중장님은 항상 부하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셨거든요. 특히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보위부에 갓 들어왔을 때였죠. 임무 수행 중 실수를 해서 큰 질책을 받고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그때 중장님이 절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넌 할 수 있어.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로 중장님은 절 직접 지도해 주셨어요. 업무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가르쳐 주셨죠. 민호야, 우리가 하는 일은 중요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잃어서는 안 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당시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중장님은 이미 그때부터 무언가를 깨달으셨던 것 같습니다. 중장님은 리더십 또한 정말 대단했습니다. 엄격하면서도 공정하셨고 부하들의 개인적인 고충까지 살펴주셨죠. 한 번은 제 동료가 가족 문제로 힘들어할 때 중장님이 직접 나서서 도와주신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하들 모두가 중장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던 거죠. 하지만 최근 들어 중장님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던 것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늘 밝고 의욕적이셨던 중장님이 자주 깊은 생각에 빠지시는 모습을 보고는 했거든요. 한 번은 늦은 밤에 사무실을 지나가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몰래 들여다보니 중장님이 혼자 서류를 들여다보고 계셨죠. 그때 중장님의 표정이 너무나 무거워 보여서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무슨 일 있으세요, 중장님? 하고 여쭤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중장님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용기를 내서 물어볼 걸 그랬나 봐요. 어쩌면 중장님의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후회가 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장님이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중장님이 김정은 앞을 가로막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건 마치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 저는 끊임없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도대체 왜 중장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무엇이 그분을 그토록 절박하게 만들었을까? 끝없는 의문에 저는 결국 그 답을 찾기 위해 은밀히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중장님과 함께 일하면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됐죠. 중장님은 늘 세세한 것에서 진실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떠올리며 저는 중장님의 일상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며 중장님의 일정, 만난 사람들, 읽으신 문서들을 하나하나 추적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암호화된 문서를 발견했죠. 해독하는 데에만 꼬박 하루가 걸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암호를 풀고 문서를 읽었을 때 저는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김영철 중장님이 새로운 새벽이라는 비밀 조직의 핵심 멤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말았거든요. 이 조직은 북한의 개혁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고위 관료들의 모임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조직이 있다니. 게다가 중장님이 그 중심에 계시다니. 중장님이 늘 강조하셨던 국민을 위한 봉사, 진정한 애국, 이란 말씀들. 그게 다 이런 의미였던 거죠. 중장님은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관료의 모습을 보이셨지만 속으로는 우리나라의 변화를 꿈꾸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저는 제 마음 속에서 뭔가가 확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의심 없이 믿어왔던 우리 체제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된 거죠. 정말 우리나라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주민들은 행복한 걸까? 중장님이 꿈꾸는 변화가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들로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물론 두렵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생각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야 뭔가 진실에 다가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중장님의 비밀을 알게 된 후 결국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중장님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행동하셨는지 그 이유를 꼭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밤을 새가며 중장님의 비밀 문서들을 조사하던 그날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숨겨진 작은 금고에서 발견한 낡은 노트 한 권,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죠. 노트를 펼치자마자 가장 먼저 수진이라는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다른 암호명인 줄 알았어요. 북한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암호화하니까요.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암호명이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실제 인물이었고 중장님의 조카였죠. 그렇게 수진이의 이야기를 읽어내려갈수록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심지어 이 모든 것이 불과 6개월 전의 일이라니. 그 생각에 저는 더욱 괴로웠습니다. 일기장에 적힌 수진이는 겨우 19살이었습니다. 제 동생뻘 되는 나이죠.
노트에는 그녀의 사진도 있었어요.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 저를 더욱 아프게 하더군요. 그 웃음이 곧 절망으로 바뀔 줄은 아무도 몰랐을 테니까요. 모든 것은 극심한 식량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식량난. 그 단어를 읽을 때마다 제 위장이 쓰리게 아팠어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현실이었으니까요. 노트에서 수진이는 그 현실을 견디지 못하고 중국 국경을 넘었다고 하더군요. 단지 먹을 것을 구하러. 그 순간 저는 제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죠. 그런데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김정은이 수진이의 공개 처형을 명령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본보기.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렸어요. 어떻게 한 생명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지? 그것도 겨우 19살 소녀를. 순간 저도 모르게 구역질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가 한참을 토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창백하고 초췌했어요.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이래왔지? 저는 간신히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중장님의 필사적인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김정은에게 보낸 청원서들, 관련 인사들과의 면담 기록들, 매 페이지마다 중장님의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는 사실에 저는 분노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중장님의 일기. 그건 마치 중장님의 절규 같았습니다. 수진이의 눈에서 본 공포와 절망을 잊을 수 없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중장님의 깊은 상처와 고통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장님이 왜 그토록 변화를 갈구하셨는지, 왜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셨는지. 그건 단순한 정치적 불만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깊은 아픔, 그리고 더 이상의 비극을 막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 그게 중장님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었던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수진이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이인데도 그 아이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죠.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중장님의 슬픈 얼굴이 있었어요.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에서 저는 수진이를 구하려고 달려갔지만 늘 늦었죠. 그리고 깨어날 때마다 이불을 눈물로 적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체제가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의문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점점 더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도되는 뉴스,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 그리고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것들. 이 모든 게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알게 됐죠. 마치 제가 지금까지 눈가리개를 쓰고 살아온 것 같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누군가 제 마음을 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항상 긴장했죠. 혹시 제가 알게 된 것들이 얼굴에 드러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장님의 용기, 수진이의 비극,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큰 파도처럼 일렁였거든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저 보이부의 평범한 요원에 불과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매일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중장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눈을 감는 게 아니라 진실을 직시하는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요. 저도 무언가를 해야 해요.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죠.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진실을 파헤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로 말이에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제가 중장님과 수진이 그리고 모든 고통받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중장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중장님을 통해 이 이야기의 진실을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거든요. 물론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데만 며칠이 걸릴 정도였죠. 구금 시설의 근무 패턴을 파악하고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찾아내고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데 모든 정신을 집중했죠. 이 모든 게 들통나면 제 목숨이 위험할 거란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제 의지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에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리고 드디어 실행에 옮기는 날, 저는 아침부터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처럼 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구금 시설로 향하는 길, 평양의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행인들의 무표정한 얼굴, 회색빛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 걸린 선전 포스터들. 이 모든 게 제가 지금 하려는 일의 의미를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해주었죠. 그렇게 시설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죠.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어요. 통과하는 순간 그제서야 약간의 안도감이 들었죠. 중장님이 계신 독방으로 향하는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저를 압박해왔죠. 발자국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들렸어요. 마침내 문 앞에 섰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을 거란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중장님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늠름하고 위험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거든요. 야윈 얼굴,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죠. 민호야, 널 다시 보게 되다니 정말 기쁘구나. 중장님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문 여닫는 소리, 모든 게 위험을 상기시켰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낼 수가 있었어요. 중장님, 제가 알게 됐습니다. 수진이 얘기도, 새로운 새벽에 대해서도요. 그 순간 중장님의 눈에 순간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내 깊은 슬픔으로 바뀌더군요. 주름진 얼굴에 후회와 고통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랬구나. 미안하다, 민호야. 너에게 이런 짐을 지우게 해서. 그러면서 중장님은 수진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이죠. 저는 중장님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중장님, 어떻게 이 모든 걸 견디셨어요? 수진이를 이르시고도 중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민호야.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 수진이의 죽음이, 그 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새벽을 만드신 거예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중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바랐다. 하지만 지금의 체제로는 불가능해. 변화가 필요해, 민호야.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중장님? 중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만으로도 큰 용기를 낸 거다, 민호야. 앞으로도 그 용기를 잃지 마. 그리고 항상 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라. 그러면서 중장님은 제 어깨를 꼭 잡으시며 마지막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민호야, 진정한 충성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거지. 넌 반드시 그 길을 찾을 거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제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쓰고 있던 안대를 벗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죠. 새로운 세상이 제 앞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두렵지만 설레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렇게 중장님과의 만남 후 저는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계속 고민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김영철 중장님이 반역죄로 즉결 처형된다는 거였어요.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중장님을 그렇게. 심지어 더 끔찍했던 건 제가 그 처형 현장에 배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중장님과 가까웠다는 걸 알고 저를 시험하려는 의도였겠죠.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처형 당일 저는 마치 악몽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죠. 하지만 가야만 했어요. 중장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처형장에 도착했을 때 중장님은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셨죠.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을 퍼부어도 중장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중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그 말의 끝으로 중장님은 결국 처형을 당하시고 말았죠.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분노, 슬픔, 절망.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그 누구보다 저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누구보다 따뜻하셨던 분이 김정은으로 인해 조카까지 잃고 이제는 처형까지 당하다니. 그동안의 중장님의 환한 미소가 떠오르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그렇게 처형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중장님의 마지막 모습, 마지막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중장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그분이 꿈꾸던 변화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어요. 그게 제가 중장님께 그리고 수진이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앞에 놓인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들이 가져올 결과들, 모든 것을 곰곰이 생각해봤죠.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을 바꿀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탈북이었죠. 하지만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또 며칠이 걸렸어요. 매 순간이 고통스러웠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최대한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의심을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무실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정보를 가져가야 할지, 어떤 경로로 탈출해야 할지, 모든 게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제 삶에 대해 주도권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게다가 중장님의 처형 이후 새로운 새벽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았죠. 위험한 줄 알면서도 중요한 문서들을 조금씩 복사하고 숨겼어요. 언젠가 이 정보들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또한 그 조사 대상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중장님과 가까웠다는 이유였죠. 신문을 받으면서 저는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중장님의 말씀을 되뇌었습니다. 진정한 충성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야.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하는 거지. 조사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이 공간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중장님의 일기와 새로운 새벽 관련 문서들을 챙겼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임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깊은 밤,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왔어요. 평양을 빠져나오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보위부 요원이라는 제 신분이 도움이 됐죠. 하지만 국경으로 갈수록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됐어요. 매 순간이 생사를 가르는 시험 같았죠. 국경에 도착하기 전,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검문소와 경비 일정을 활용했어요. 그래도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났죠. 한 번은 순찰 중인 경비병과 마주쳤는데 가까스로 그를 설득해 보내는데 성공했어요. 제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국경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주저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제가 알던 모든 것들이 저기 있었죠. 그리고 앞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죠. 강을 건너는 순간 물살이 거세서 몇 번이나 휩쓸릴 뻔했지만 중장님과 수진이를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국경을 넘은 후에도 계속해서 도망쳐야 했죠. 북한 요원들의 추적을 피해 계속 남쪽으로 향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산길을 헤맸죠. 그 고통스러운 시간 동안 저를 지탱해 준 건 오직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뿐이었습니다. 중장님의 억울한 죽음을 꼭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죠.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해 저는 한국 정보기관에 제가 가져온 모든 정보를 넘겼습니다. 중장님의 일기, 새로운 새벽 조직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제가 보위부에서 얻은 모든 정보들. 그들은 제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죠. 특히 김영철 중장님과 수진이의 이야기에 많은 충격을 받는 것 같았어요. 조사 과정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제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몇 달이 걸렸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진실만을 말했어요. 그게 중장님과 수진이, 그리고 북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침내 조사가 끝나고 하나원까지 다녀온 뒤 저는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서울 거리를 걸었을 때 그 활기찬 모습에 눈이 부셨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웃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이게 바로 중장님이 꿈꾸던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적응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너무나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죠. 특히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것, 그리고 다양한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때로는 이런 자유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도 배우면서 이 사회에 녹아들려고 노력했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하면서 저도 언젠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가끔 꿈에서 중장님과 수진이를 봐요. 그들이 제게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면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비록 그들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들의 꿈과 희생은 저를 통해 계속 살아있는 거죠.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통일된 조국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제가 겪은 이야기를 책으로 쓰는 것, 이런 꿈들이 현실이 될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북에 남겨진 동포들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들도 자유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두렵지 않아요. 중장님이 보여주신 용기, 수진이의 희생, 그리고 제가 겪은 모든 경험들, 이 모든 것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자유와 진실을 위한 저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진정한 자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